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 정부 출범 뒤 벌써 11번째 도발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고 한국의 별다른 피해는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근처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최근 고전 중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번 정부 출범 뒤 벌써 11번째 도발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노동당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결국 또 도발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연합기동훈련 종료 시점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북한은 앞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지 이틀 만인 25일부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 4일엔 일본 영토 상공까지 날아간 비행거리 4,500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쏘더니 오늘까지 벌써 7번째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은 하지만 이딴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번, 순항미사일은 2번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1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이어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노도시로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100km, 비행거리는 350km로 추정돼 SLBM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노 일본 부대신은 이에 대해서 묵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며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맞대응 카드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염두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내용으로 남북 간 최후 안전판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며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실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엔 비슷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아 국민 정서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의 운명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의 생산 공장이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장비 반입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 반입 절차가 만들어졌고 허가 간소화 방법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이번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앞서 미리 정보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업계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좀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이슈에 휩쓸릴 위험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정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춰 국제 질서를 준수하며 당사 중국 공장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반도체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일부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중 제재가 길게 보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자기 봉쇄이고 자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와 무기화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 수호를 위해 수출 관리,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로 다리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향후 전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리를 지나던 트럭 폭탄이 터지고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가 폭발해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груз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повлекший за собой возгорание 7 топливных цистерн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става, следовавшего в направлении Крым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ично обрушились 2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ролета. 이 사고로 크림반도로 향하는 철도편이 끊기고 다리를 건너는 양방향 차량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듈라크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도적질한 것은 우크라이나로 모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심 반기는 눈치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크림 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교량인데다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로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В раз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эпохи, еще при царе-батюшке, люди мечтали о том,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этот мост.
этот проект, это чудо свершилось.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춰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면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겠다고 올해 6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또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이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 향후 전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폭발과 화재 사고 이후 크림대교와 크림반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화령을 내렸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관련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보안 강화 대상은 케르치 해협을 건너는 교통수단, 러시아와 크림반도 사이의 전력망, 크라스노다르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가스관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 동북부와 남부 등에서 반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2주간 120여 곳의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점령지를 대규모 수복했습니다. Мы вже нічого не боїмося. Ми знаємо, за що ми боремося. Б'ємося за свою землю. Нам не страшна ні атомна, ні хімічна зброя. Ми вже, якщо почали, ми вже не закінчимо. Нас просто поки не звільнимо свою землю. 헤르손 점령지 등의 러시아군은 이제 고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헤르손 점령 친러 행정당국은 노약자 등의 일부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대피한 데 이어 남부에서도 패퇴를 거듭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합동작전 총사령관 교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мандующим объединен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сил в рай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значен генерал армии Сергей Суровикин. 전쟁이 8개월째 접어드는 등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은 패전한 군 지휘부를 2등병으로 강등해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비판했고 헤르손주 친러 행정부 부수바는 체첸 수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러시아 국방장관을 겨냥해서 자살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극언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권력층 일부가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 이견을 표출했다며 내부 분열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당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지고 추가 징계까지 받으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재기를 노릴 걸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까지 2연타를 맞은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의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물 건너갔고 다음 총선에서도 지도부 결단 없이는 당의 공천을 받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새로 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주변의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추가 징계 이후 이 전 대표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출정사를 인용하며 SNS에 글을 올린 것도 당에 머물 거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조기에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이 전 대표는 방송 출연이나 저서 출간, 온 오프라인 모임 등 장외 여론전으로 비윤 세력을 모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무고 등 혐의 관련 경찰 수사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동해에서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는 첨예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반일 선동에 나섰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일 갈등 상황과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 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반일 선동은 죽창가 시즌2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에 해상훈련을 승인했고 이번 훈련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장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안보 사안을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길이 일본과 손잡는 것뿐이냐며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우길기를 개항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성과만 쫓아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자 9.19 군사합의의 기초인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뒤집고 이제 핵무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도 쏘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9.19 군사합의도 저는 사문화된 합의나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후의 보루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우리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기벽입니다.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정쟁 속에 민생 국감은 이미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대선 뒤 7달 만에 치러진 국정감사는 여전히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성 항의 반말, 그리고 파행이 돌고 돌았습니다.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양보 없는 강대강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영상 한 번 더 보자. 여기서는 안 된다. 볼썽사나운 공방 속에 시간만 하염없이 허비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5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뭘 이 청력 테스트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안보 공방도 거셌습니다.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전방위로 다뤄졌고 기관장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어김없이 연출됐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띄워주실까요?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남은 10여일의 국정감사도 정책 민생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휴 직후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대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 공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가팔라지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호통만 기억에 남는 것 아니냐는 씁쓸한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2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모두 2차례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직원을 조사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할 게 아니라 감사원이 자신을 불러 직접 조사하라는 전 위원장의 입장에 따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전 위원장은 SNS에 공문 발송 역공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달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3선 경북도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국민의힘 원로급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전 의원을 내정했지만 철회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서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저녁 7시 20분부터 7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불꽃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3개 팀이 참가했고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30분 동안 축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여의도에만 75만 명,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의 인파가 한강공원에 몰렸다고 추산했습니다. 과거 분단 이전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금강산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산길을 통해 소풍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 통제선 내부 금강산 가는 옛길이 하루 동안 잠시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율의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 그리고 출입을 막는 철조망. 그 사이로 난 숲길로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너와 신기하구나 잘 따라.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이 길을 따라 금강산까지 사람들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 체험 행사, 저도 직접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가는 옛길. 민간인 통제선 내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사람들을 맞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더해져 노랫소리가 절로 나오고 금강산 찾아가자 2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토종 가래나무는 달콤한 열매까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휴전선 넘어 굽이굽이 흘러오는 맑은 계곡물은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계곡 능선, 오솔길 사이사이 곱게 내려앉은 단풍은 사람들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짜 잡아서 왔는데 너무 보니까 산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또 단풍도 너무 아름답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내부, 때묻지 않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금강산 가는 옛길.
눈길 돌리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촬영 명소가 됩니다. 민통선 내 지뢰밭 사이 숲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이곳 두타연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하게 굽이치는 계곡. 폭포를 타고 내린 물줄기는 고요하게 웅덩이를 채웁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린 금강산 가는 옛길 체험 행사.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기를 탐방객들은 기원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강원도 동해시 묵호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시장 안 가게 2곳과 근처 주택 한 채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 가정집을 다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위층에 살던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2살 박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59살 박모 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대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다음 날에 환자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 없이 확진자 수가 10,000대까지 떨어진 건 석 달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개량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토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000여 명, 토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검사가 적은 휴일 다음 날은 휴일 효과로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데 휴일 다음 날이 아니면서 확진자가 10,000대를 기록한 건 7월 8일 이후 92일 만입니다. 지난 1일 입국 후 검사가 폐지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0~300명대였던 해외 유입 환자도 나흘 연속 100명 아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월 7일 이후 2달여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연한 감소세 속에 방역당국은 동절기 재유행을 대비해 11일부터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의 오미크론 BA.1 변이 대응 2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 이용자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금요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29만 2천여 명의 예약이 참여해 대상자 대비 예약률 2.6%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이 아닌 사람도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으로 접수하거나 SNS를 통해 예약하면 자녀 백신을 이용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코로나 확진일부터 넉 달이 지난 경우라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의 2가 백신 외에 최근 수입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2가 백신도 식약처의 추가 검증과 국가 출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 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6,9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400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에 머무를 걸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공정과 능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어떻게 생존의 법칙이 되는지 역설하는 책들을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9.11 테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두고 큰 혼란을 겪은 미국. There was nothing in this memo that suggested that an attack was coming. 책 다이버시티 파워는 당시 테러에 대한 경고가 넘쳐났음에도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CIA가 테러를 못 막은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백인, 남성, 중산층만으로 이루어져
무슬림은 한 명도 없는 조직에 오사마 빈라든이 보내온 암호를 해독할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한층 복잡해진 도전들에 맞서려면 인구 통계가 아닌 관점과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합니다. 1900년 초반 유행한 전기차는 시동을 걸기 위해 크랭크를 돌릴 필요가 없어 여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시장에서 밀려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책 지구를 구할 여자들은 여성의 관점을 허용하지 않아 발전이 지연된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페미니즘에 흥미가 없는 독자라도 남성 중심의 획일적 기술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종 다양성의 파괴입니다. 생물학자와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지구에 현존하는 800만 종이 힘을 합쳐 서로를 먹여 살리는 현실을 논증합니다. 모기가 멸종하면 수분이 안 돼 카카오 나무가 함께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초콜릿을 계속 먹고 싶다면, 나아가 멸종의 부메랑을 맞고 싶지 않다면 공존을 인류 생존의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데뷔 이래 정상을 지키며 좋은 기량을 팬들에게 선사한 프로야구 선수죠. 조선의 4번 타자 롯데 이대호 선수가 LG와의 홈 경기를 끝으로 공식 은퇴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국내 야구 역사상 최고의 오른손 타자 이대호가 떠나는 날, 부도 부산의 야구 팬들은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야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번 타자로 출전한 이대호는 첫 타석에서 큼지막한 2루타로 타점을 기록하며 만원 관중에 답례했습니다. 22년 전 투수로 롯데에 입단했던 이대호는 8회 투수로도 마운드에 올라 타자로 나온 LG 투수 고우석을 상대하는 깜짝 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타율과 타점, 안타 부문 리그 4위, 홈런 5위, 은퇴하는 해에 보여준 놀라운 성적은 그가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지만 굳은 은퇴 결심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부산 팬 여러분의 함성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소리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러주셨던 롯데의 이대호, 이제 타석에서 강정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KBO 리그 사상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과 2번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 한국 타자 최초 한미일 3개국 1군 리그 활약과 2자릿수 홈런,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 대기록 등 야구 팬들에게 행복을 안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17년 롯데 생활을 끝내는 이대호의 등번호 10번은 이제 고 최동원 선수의 11번에 이어 롯데의 두 번째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팬들은 아쉬움과 축하의 함성으로 롯데의 심장, 조선의 4번 타자와 이별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KT는 기아를 꺾고 키움과의 3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KT는 광주 방문 경기에서 장성우의 2점 홈런과 부상에서 돌아온 박병호의 쐐기 3점 홈런을 앞세워 7대2로 승리했습니다. KT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을 이긴 키움과 게임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3위를 지켰지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3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은 정규 시즌 최종전 홈 경기에서 1위 SSG를 6대1로 눌렀습니다. 프로축구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에서 울산이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덤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쏟아부으면서 17년 만에 우승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웃은 건 전북이었습니다. 전반 33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바로 후의 골로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29분 수비수 김태환을 빼고 마틴 아담을 넣는 승부수를 던진 울산.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담은 후반 추가 시간 전북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약 3분 뒤 이규성이 올린 코너킥을 헤더로 마무리한 마틴 아담. 극적인 역전 드라마에 울산 감독과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달려나왔고 문수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북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저희가 마지막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 징크스를 깨고 짜릿한 승리를 거둔 울산은 17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놨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저녁 서울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다시 희망으로 정해졌는데요. 여의도 근처에는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1, 발사! 밤하늘에 떠오른 웃는 얼굴이 하트로 바뀌더니 서울이란 글자가 강무리를 수놓습니다. 한강다리에선 감미로운 음악 선율에 맞춰 금빛 불꽃이 파도처럼 흘러내리고 별빛 같은 북죽과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초록, 빨강, 황금색 북죽이 튀어오르고 뻗어나가고 폭발하며 가을밤을 장식합니다. 그 태극 문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되게 예뻤고 되게 아름다웠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정의 순간은 한국팀이 준비한 마지막 30분입니다. 서울 밤하늘의 불꽃이 세심한 술을 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세계 불꽃축제의 주제는 다시 희망을 꿈꾼다입니다. 코로나로 지쳤던 일상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3개 팀이 참여해서 70분 동안 화려한 기술을 뽐냈습니다. 규모도 3년 전 마지막 축제보다 2배 늘어서 총 10만 발이 넘는 폭죽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불꽃 축제 때마다 지적됐던 교통 혼잡은 이번에도 반복됐고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역시 옥의 티로 남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에서 축제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정상이 개방된 광주 무등산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에 샛노랗게 말린 생선이 가득합니다. 겨우내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만들어진 황태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황태구이를 비롯해 갖가지 요리와 상품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이렇게 황태도 같이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들도 싸고 그다음에 뭐 껍질이나 여기 구이들이나 다 맛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상 전리대로 유명한 광주 무등산도 가을의 절경을 뽐냅니다. 특히 군부대가 주둔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정상이 3년 만에 개방돼 인파가 몰렸습니다. 풍경을 보니까 구름이랑 이런 것들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해줘가지고 3년 만에 왔는데 너무 보람차고 또 무등산 역시 좋은 산이다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미리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고 풍광도 보며 휴일을 즐깁니다.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가느라 긴 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억새밭도 너무 이뻤고요. 주상절리가 보면 볼수록 이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개방됐던 무등산 정상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을 위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체 산악사고의 3분의 1이 가을에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연막탄이 터지고 환자의 위치를 알리며 손을 흔듭니다. 최근에 도입된 소방 드론으로 환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속의 길을 잃고 고립된 환자를 구출하는 상황을 재현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구조대와 출동한 곳 반대편으로 이동해 줄을 고정시킵니다. 또 다른 대원은 들 것을 들고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가 안전하게 환자를 구조합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늘어나는 요즘 그만큼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119 구조대가 사전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실족, 고립과 같은 산악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고 유형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에서 실전같이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건수는 1,2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산악사고의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정해진 등산로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철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여벌옷을 챙기시고 미끄럼 방지 등산화 착용, 초콜릿, 사탕 등 간식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인 이상 산행하시기 바라며 해지기 1시간 전에 하산하여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번호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만일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전송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차를 훔쳐 탔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낸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순경 A씨를 차량 절도와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인 A순경은 지난달 9일 밤 서울 서교동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일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200여 차례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고를 받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를 우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 조치를 한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8분부터 10분 동안 강원도 문천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사흘 만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주요 기념일인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수역에 출동해 해상연합기동훈련을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지난 1일과 6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지난 4일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력 도발의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어제 하루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분석이라는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 입항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펼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자 이튿날 전격적으로 회항했습니다. 동해에서 한미 해상연합훈련도 재개됐는데 북한 국방성은 군사적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정당한 반응을 보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무장력은 현 사태 발전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서 핵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대북 결의를 비판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명분을 쌓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달 가까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최장기간 잠행입니다. 오는 10일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만큼 이때는 등장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은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 복귀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가능성을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달 발사에 더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의사의 결의 위반이며 북한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변인명의 입장문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발사는 불법적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불안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면서 지난달 말 이후 단기간 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은 2발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100km, 비행거리는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다며 발사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각 측이 자극적 언행을 피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 측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가 재차 연합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도 앞으로 중국 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특정 반도체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핀팩 기술을 이용한 로직칩보다 높은 수준을 생산하는 장비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현재 중국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지금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대중국 규제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Given the foundational nature of certain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logic and memory chips, we have to maintain as large a lead as possible. 이번 규제안에 따라 중국 기업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해당 장비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지만 미국의 심사에 따라 장비 반입이 불어대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중국 반도체 기업 31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민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 고립과 대북 제재 및 민생 파탄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체제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대북 억제 및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두고 정부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이나 우리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번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앞서 한국에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과 달리 한국 기업은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을 거란 보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들. 의약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질량 분석기는 약성분의 영향을 받는 단백질 등 바이오 물질의 성분을 분석할 때 쓰는 장비인데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장비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할 정도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 규모가 17조 원대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산업의 인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반도체학과 취업률은 80% 수준이지만 바이오학과 취업률은 100%일 정도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바이오 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 공급이 급성장하는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 학부 때는 실험 공간이 일단 작고 이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실제로 실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을 2,743억 원으로 15.7% 올리고 5개 대학에 3년간 110억 원을 지원해 매년 125명의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무와 교육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의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계와 학계, 직업훈련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바로 반영해 맞춤형 인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공유한다든지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정말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서로 좀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사이언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세금으로 꼭 가야만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0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스마트시티와 도시 재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의원 1인당 329만 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선진 생태관광 견학과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태화강 위에 세계적 공연장을 짓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건데 의원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울산시 의회에 이어 울산 지역 기초의회들도 해외 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의원 8명이 5박 7일간 호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외 도시의 환경, 문화, 관광, 복지 관련 시설을 견학하겠다는 목적. 하지만 일정을 보면 복지 관련 시설은 없고 주로 관광지입니다. 앞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목적은 다르지만 일정은 비슷합니다. 동구의회도 오는 25일부터 3박 5일간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양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선진 사례 견학이 목적인데 역시 앞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일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연수 국가만 보더라도 지금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호주로 비슷하고요. 코스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뭐 연수 목적이라기보다도 좀 외유성이 좀 짙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중구의회와 남구의회도 최근 빗장을 푼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해외 연수를 가지 않는 울산의 지방의회는 북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상담된 사태는 아직까지 지역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지역도 한 바퀴 다 못 돌았는데 지역 현안도 다 파악하지 않는데 뭘 보러 갈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의 해외 연수 예산만 2억 2천만 원. 견문을 넓힌다는 의도는 좋지만 역대급 고물가와 고환율에 씨름하는 민생과 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독도군에 자위대를 들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 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우길기를 개항하고 나타난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든다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주장은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라면서 이 대표의 반일 선동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쟁자를 견제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의 과거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했던 분이고 그동안 창당과 합당, 탈당을 반복해 과도한 변신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에 언론에 알린 제보자 X, 지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 불응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 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작년 MBC에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지 씨는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 무마 대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집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 사이에 주택 매매가가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26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6억 4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매는 지금 솔직히 좀 어렵고요. 강남에 뭐 호가가 떨어진 거, 저가 그런 거 매물을 보고 이거 찾는 사람이 지금은 없고요. 이 밖에도 잠실과 고덕동, 흑석동 등 서울은 물론 세종시와 인천, 송도, 인덕원 등에서도 수억 원씩 아파트 값이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으며 거래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 저점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 사이 1년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의 수당 패턴 보면은 작년 11월이 정점에 도달한 걸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과거의 변동 패턴을 저희가 정해 보면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까지가 저점에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침체기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와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종합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서둘러 집을 사지 말고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매수 적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돈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입니다. 이런 지역의 종부세 대부분이 배분되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치지만 거의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는 균형 재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거두면 부동산 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재정이 나쁘고 노인이 많은 곳에 더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계획만큼 종부세를 덜 걷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충북 증평이나 경북 영양, 군위, 강원 양양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 영양과 군위는 정부 스스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기초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적자는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양군을 예로 들면 74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영양군 노인복지 예산의 5분의 1을 넘고 경로당 3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정상화에 안 그래도 재정과 인구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수천억 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다퉈 서민경제 챙기겠다던 정치권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변종을 통해 갖고 더 확산이 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그거를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티격태격 공방 끝에 어렵게 손실보상 재원이 마련됐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지난해 3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예산은 모두 7조 5,156억 원. 이 가운데 미수령액은 모두 6,500억 원으로 전체의 9%에 이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겁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미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신청되는데 지난 4분기 재산정 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1분기는 신청조차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3, 4분기 확인 보상과 이의 신청 지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만 3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1월 분기를 또 했는데 또 정산이 안 된다. 뭐 확인 보상을 또 해요. 그러면 또 저한테 한 6개월, 8개월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2023년이거든요. 말은 다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시스템으로 다 막아놓으면 가게가 그 안에 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 복잡한 보상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수령 액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행정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기과와 비교해 전문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전공의 수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을 못 받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수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는 생명 위협에 직접 대응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입니다. 고된 업무에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이유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따른 전문의 고령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50.2세로 특히 외과와 산부인과가 53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 1위였던 재활의학과는 4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피한성, 정재영 등으로 불리는 인기과 평균 연령 역시 필수 의료과보다 낮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과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중도 이탈까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은 지난 2018년 각각 6.3%, 5.8%에서 올해 24.1%와 18.5%로 급증했습니다. 인기 과목의 전공의 이탈률이 9% 수준인 것과 비교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필수 과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소수의 의사들이 밤낮 그리고 주말 가릴 거 없이 더 강한 노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수련 환경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수술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신임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축소된 데 이어서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유예되면서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영신 기자입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건네받는 물티슈. 식사 전 손을 씻기도 하고 식탁을 닦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고 정리할 때도 쓰다 보니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선 여러 장이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쓰기 편하잖아요. 손도 닦고 버리기도 쉽고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고 이게 닦을 때 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원재료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물티슈 원재료를 종이나 섬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65%를 넘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태우면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시행을 3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감에서는 환경 규제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환경규제 합리화라는 말이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환경규제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얘기 그 이상의 우리가 그 이상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배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기업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간 28만 8천 톤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초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세종과 제주 우선 시행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시행이 연기되면서 환경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저는 부마비아 땅이 나라에 생각하는 이거 매사 되는 미만 루마로신 유로 되가 이 세대는 민주화의 공기를 맛본 세대다.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저항하는 건데 미얀마 MZ 세대가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현지 시각 8일 오전 트럭 폭탄이 터지고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 불이 옮겨붙어서 폭발해 다리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사건 직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인 포돌야크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며 러시아가 만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돼야 하고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건 모두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위협에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러시아 점령군의 행동을 시급히 멈출 수 있다며 제재 패키지를 이행하고 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외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은 그들의 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격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러시아군 아래서 참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점령지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단 탱크가 줄지어 달립니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해방의 기쁨보다 막막함이 앞섭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부서진 집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Я тут жив. Тут був мій дом. Теперь почти его нема. 5월부터 전기와 가스가 끊겼지만 겨울을 앞두고 복구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르키우주 쿠판스크 주민 수백 명이 피난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들어올 때도 떠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수복한 이후 매일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 주민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이지움에 남아있는 주민 만여 명은 하루하루를 구호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Гла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 вещи деткам, питание. А так, в принципе, есть все. 하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가 끊긴 상태라 곧 닥칠 겨울 추위가 걱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의 교황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 외교부 장관인 폴 갤러거 대주교는 현지 시각 7일 이탈리아 로마의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공식 초청을 한다면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황의 열망은 강렬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방북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2014년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현재 충청과 호남, 경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곧 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전국에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합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 그 밖의 지방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 바람도 강합니다.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방에 강풍주의보 내려지겠고요.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5도, 청주 대전 18도, 광주와 창원이 20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비가 그친 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날이면 한글 타자 대회가 앞다투어 열렸습니다. 경쾌한 타자 소리와 손놀림을 뽐내며 양반다리 턱하니하고 앉아서 한글을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한글로 글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법이 아주 어려워요. 쓰기도 하기. 이른바 한글장으로 불리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13명의 본선 참가자들.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하하,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한글의 한자나 특수기호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른바 외계어입니다. 학생들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연락 길게 쓰고 갈게. 와우. 이빠이 사랑할 친구를 구해요. 맞춤법도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지럽게 내걸린 간판은 외래어와 외국어 투성입니다. 마니파니 소주방, 공사 중 호프집. 외래어 간판이 아무래도 인상이 많이 남지 않을까 해서. 외래어를 써야만 장사가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서툴지만 한 글자씩 열심히 따라 쓰고 붓끝에 정성을 담습니다.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한글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세종 대왕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 우리 한글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